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4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물리광학 문제를 연습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기하광학 문제가 끝났고, 이번 시간부터 물리광학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리광학만 쭉 풀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자, 문제 연습을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빛의 입자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 자, 입자성 누구죠? 첫 번째 주장한 사람은 뉴턴.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뉴턴이었죠. 뉴턴.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사람 이름이 좀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 광양자설로 빛의 이중성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광양자설 하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그래서 광전효과 실험을 통해서 빛의 이중성 또는 광양자설이죠. 그 다음에 117번 문제. 자, 임의의 파면상에 무수히 많은 모든 점들은 다음에 일어날 2차적인 전파원이 되고 전파원에서 나온 구면파가 공통으로 접하는 공면이 다음 순간에 파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명한 호이겐스죠. 호이겐스. 발음을 하이겐스라고도 하고 호이겐스라고도 하고. 자, 지금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왔어요. 뉴턴, 아인슈타인, 호이겐스. 자, 누가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사람 중에서 안 나온 사람? 누구? 맥스웰이죠.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 이렇게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런 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뉴턴이 최초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이겐스가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고, 빛을 파동이다라고. 뉴턴 다음에 누구였어요? 호이겐스. 그 다음에 빛은 파동인데 어떤 파동이냐? 전자기파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맥스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한다면 뉴턴이 이중성이죠. 이중성, 광량자설로 빛의 입자성을 또 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18번 문제.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일치한다.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파동은 진동과 진행이 있었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일치한다. 이것은 횡파예요, 종파예요? 얘는 종파죠, 종파. 종파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파가 답이 되겠네. 자, 문제 없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파동에서 종파 다음에 횡파, 기타 등등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횡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다음에 정지하고 있는 배에서 파도를 관찰하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거리가 30cm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파장이 30cm라는 뜻이죠. 자, 마루가 배를 통과하는 주기는 5초에서 5m라는 뜻이죠. 자, 마루가 배를 통과하는 주기는 5초에서 5초. 주기 t가 5초예요. 물결파의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 자, 파동을 표시할 때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적고 또는 진동소 곱하기 파장으로도 적죠. 자, 이런 경우는 5초 동안에 30cm니까 주기가 5초 30 그러면 6cm/s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아주 쉬운 파동의 진행 속도에 관한 문제 하나 정리가 됐고,
자, 120번. 긴 용수철의 한 끝을 고정시키고 다른 끝은 규칙적으로 진동시켜 종파를 발생합니다. 종파. 이렇게 진동하면 종파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진동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파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주기 동안, 한 주기는 한 번 진동이죠. 손이 움직인 거리가 20cm예요. 그러면 진폭은 얼마냐? 자, 그 진동의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진폭이죠. 또는 이쪽도 진폭이 되겠죠? 근데 종파를 발생시켰으니까 발생해 볼까요?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계속 손을 이렇게 진동시켜야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한 주기니까 갔다가 여기까지 오면 한 주기죠. 손이 움직인 거리가 20이니까 갈 때 10, 올 때 10. 그럼 진폭은 진동의 중심부터 여기까지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5cm가 답이 되지 않겠냐. 자, 문제 없죠? 5cm. 이 파동의 기본적인 정의 부분은 굉장히 문제들이 단순하고 쉬워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 차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돼서 다음 121번. 진동수가 200Hz예요. 진동수가 200Hz. 자, 200Hz. 1초에 몇 번? 200번. 진동수의 말뜻은 1초에 몇 번 진동했냐? 이게 진동수죠. 1초에 200번 진동했다. 그러면 200Hz. 1초에 10번 진동하면 너는 10Hz. 20번 진동하면 20Hz. 30번 진동하면 30Hz. 1초에 몇 번 진동했냐? 뭐 이런 뜻이었죠. 자, 121번 아주 간단합니다. 122번.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빛이 유리 속으로 들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속도가 변하죠.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빠르고 유리, 물 이렇게 매질이 달라지면 빛의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은,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이죠. 되겠나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유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져. 그러니까 전파 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진행 방향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죠. 왜? 진행 방향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직으로 빛이 입사하면 안 변하죠. 근데 비스듬하게 입사하면 꺾이겠죠. 너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됐습니까? 진행 방향은 안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애매하죠 얘도.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여기 진동수 파장. 참 진동수가 지금 답이 되는데 유상도 되지 않나? 유상이 변하나? 유상도 답이 될 것 같은데 유상도. 근데 파장은 절대 안 되죠. 왜냐면 빛이 속도가 변해버리면 파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는 언제만 변화된다고 했어요? 진동수가 변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파동이 만들어질 때. 자, 주기 진동수, 역수니까 뭐 같이 봐도 돼. 주기 또는 진동수가 변하는 경우는 처음 파동의 발생 단계에서만 변하자.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1초에 파동을 찍어서 만들어 몇 번 찍느냐에 따라서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 이게 진동수죠. 자, 빛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발생했어. 진동수가 뭐 600Hz? 뭐 600은 너무 저기 한데 아니고 진동수가 얼마라고 하여튼 딱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으면 그냥 그걸로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자기파도. 진동수가 좀 복잡하죠. 우리는 주로 이제 가시광선은 파장을 써서 진동수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되나도.
자, 그래서 파장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가능해요.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 빛의 속도가 빨라지면 다 파장이 짧아지거나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이 두 개네. 이거 유상도 안 변해요. 왜냐면 투가죠. 투가죠. 유리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사하는 것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투과는 변하지 않죠.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얇은 줄 굵은 줄 막 했잖아요. 이렇게 얇은 줄에서 굵은 줄로 펄스파가 간단 말이죠. 그럴 때 투과하는 것은 유상이 안 변하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두 개네. 여기는 답이 두 개예요. 근데 진행 방향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진행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속도는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진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나와서 4번과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입사한 빛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바꿔서 이때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공기 중에서 유리로 빛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유상이 안 변하지만 반사하는 것은 유상이 변하죠. 구분 잘 할 수 있죠? 문제가 좀 애매하죠? 입사하는 빛에 관한 사항이라면 변하지 않는 건 진동수 유상이 되겠고 또 반사하는 빛은 유상이 변할 수 있고 왜냐면 얇은 줄에서 굵은 줄로 가면서 반사하는 것은 유상이 변하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23번. 사실 파동방 정식이 꽤나 복잡합니다. 뭐라 나왔습니다. 진폭은 얼마냐? 그리고 진폭은 요거죠, 요거. 뒤에 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었죠. 저번 학기 때 전부 다 배웠던 거 기억만 하시면 돼요. 배운 적이 있다라고. 근데 요 앞쪽 나오는 요게 파동의 진폭이다라고 말해주시면 되겠네. 해결되겠죠? 진폭 됐고 파동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4번 문제는 이제 0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0의 이중슬릿 실험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0의 이중슬릿 실험 단일 슬릿 첫 번째가 단일 슬릿이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단일 슬릿 하나 아주 쬐끄맣게 그렸어 내가. 그 다음 게 이중 슬릿 이렇게 예리 이중 슬릿 이렇게 있었어요. 틈이 쬐끄맣게 보이죠? 단일 슬릿, 이중 슬릿.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 이런 패턴이었어요. 0의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그럼 여기 왼쪽에서 광원이 나가죠. 빛이 갑니다.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요. 그럼 첫 번째 통과한 빛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위를 통과한 빛 이렇게 갔고 밑에를 통과한 빛 이렇게 갔죠. 자, 이런 경우에 봅니다. 첫 번째 통과한 빛, 첫 번째 여기를 통과했죠? 회절됐고 그 다음 걸 통과했죠? 회절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났어요. 그거를 이제 굳이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서 또는 우리는 어떻게 많이 표시했냐면 나는 이렇게 많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점을 잡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죠. 그래서 너하고 거리 차이를 우리가 델타라고 그랬죠.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몇 배냐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가운데 보강 상세 쭉 갔죠.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0배 1배 2배 3배 4배 동일류상이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
짝수배 보강, 홀수배 상세. 거리차이가 반파장에 이게 델타가 반파장에 0배, 1배, 2배, 3배, 4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을 거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0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은 두 가지 패턴으로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다시 봅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 관점이 이거 있어요. 아까 그 실험 그림을 봤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그려볼게요. 중심,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쭉 나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 얘기에서 아까 말했던 거리 차이, 저쪽에서 뭐 임의의 전까지 이렇게 거리가 쭉 있었죠. 저쪽에서부터 짧은 거 긴 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요게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짝수배일 때 보강, 홀수배일 때 상사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거리차이가 반파장의 0배,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쭉 나갔죠. 자, 이런 패턴으로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에 굳이 어떤 여기서 막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거리차이가 반파장의 0배,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식으로 표시했죠. 짝수배 보강, 홀수배 상세인데 이렇게 표시했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서 봅니다. 자, 0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 벌써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졌어야죠. 첫 번째 패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스크린상의 중앙 극대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려면 슬릿에서 나온 광선의 거리 차이는 빛의 파장이 람다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밝은 무늬야? 이쪽 조금만 옮겨서 볼까요? 두 번째 밝은 무늬 이거네. 짝이 있으면 중앙에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여긴가요? 중앙 극대. 다시 봐요. 극대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죠. 거리 차이가 얼마냐? 거리 차이는 반파장의 몇 배겠냐? 0, 1, 2, 3, 4. 됐나요? 거리 차이는 반파장의 4배. 그래서 누가 답인가? 여기 있네. 친절하게 이렇게 했네. 거리 차이는 반파장의 4배. 여기 있네요. 그러면 두 파장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124번 문제 해결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0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 됐죠? 자, 다음 이제 패턴이 뭐였냐면 이제 조금 이쪽으로 놓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패턴이 이거 있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단일 슬릿이 있고 찍 하나 있고 다음에 이중 슬릿이 이제 뻥을 많이 쳐서 간격을 이렇게 크게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이 있어. 그럼 스크린의 한가운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쭉 나오겠죠. 자, 이럴 때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요게 이제 짧은 거 긴 거죠.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 가지고 설명을 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 중앙 극대에서 여기까지 가운데 가장 밝은 곳에서 첫 번째 밝은 곳까지 이거를 델타 Y라고 할까요? Y축이니까 무늬 간격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해서 무늬의 간격. 얘는 뭐 가지고 현재 결정을 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슬릿 간격이죠. D. 그래서 D. 반비례하죠. 이게 짧을수록 무늬 간격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 L. 다음에 여기 사용한 빗이 있죠. 사용한 빗. 요 빗의 파장. 이렇게 있어요. 무늬 간격 꼭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가운데 가장 밝은 곳에서 가운데서 첫 번째 밝은 곳까지. 여기까지 이게 밝고 밝은 무늬 간격이죠. 델타 Y는 슬릿 간격에 반비례하고 L 스크린까지 거리 비례 그 다음에 파장에 비례했다. D분의 L 람다로 많이 기억을 했죠. 자, 0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 두 번째 패턴 문제 요 식을 사용해야 돼. 이제 요 관계식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연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 연습을 하셔야 돼. 다시 정리합니다. D분의 L 람다 D는 슬릿과 슬릿 사이 틈 사이 간격이죠. L은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 람다는 사용한 빛의 파장. D분의 L 람다. 델타 Y는 중앙 가장 밝은 곳에서 첫 번째 밝은 곳까지 거리. 높이지 높이. 무늬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봅니다. 여기 125번 문제. 다음에 단색광 중 이중 슬릿을 통과한 후 간섭 무늬 간격이 가장 좁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간섭 무늬 간격이 가장 좁은 것. 무늬 간격 델타 Y는 D분의 L 람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단색광의 종류가 달라졌죠? 이거 간격이 가장 좁아라. 델타 Y 값이 가장 작아라. 파장이 짧았으면 좋겠다. 이 중에서 누가 파장이 가장 짧은가요? 빨간색 파장이 기니까 보라색 쪽의 파장이 가장 짧은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네. 잘 보이죠? 요 식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거 문제를 볼게요. 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서 슬릿 사이 간격이 0.3mm, D가 0.3mm예요. 0.3mm. 스크린까지 거리가 3m, L이 3m. 그 다음에 중앙 가장 밝은 부분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죠. 6mm. 요게 6mm니까 요것은 얼마? 요것은 3mm네.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 아주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잘 봤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슬릿 간격 D가 이거라는 거 봤어. D.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 거리 너가 L이야. L. 근데 중앙의 가장 밝은 부분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까지가 6이야. 그러면 델타 Y는 얼마라고 해야 돼? 6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보시다시피 얼마? 반이 되죠. 반. 이렇게. 빛의 파장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문제를 봅니다. 델타 Y는 D분의 L 람다 있죠. 이걸로 하겠죠? 델타 Y는 3mm는 0.03분의 L 됐나요? 람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단위를 싹 빼버렸죠. 그냥 숫자만 가지고 정리를 해버린 거죠. 다시 한번 봐요. 이게 뭐요? 델타 Y. 3은 뭐요? T. 0.3이죠? L은 뭐요? 3. 그럼 람다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답 너일 수밖에 없죠. 보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밀리미터 단위 계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약분되고 계산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적고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하나 찾았을 뿐이다. 요게 3이 되는 게 가장 넌 약분되니까 3 어떻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이 3으로 시작하는 걸 답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죠. 실제로는 열심히 단위 넣어서 계산했지만 보기 중에서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을 많이 썼죠. 보기에 3, 30, 300, 3000이 있다면 다 계산해야 돼. 근데 믿어. 그런 거 없어. 앞자리 숫자만 잘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되겠죠? 다음에 127번으로 갑니다. 자, 0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슬릿 간격을 2배로 크게 해주면 간섭무늬에서 이유탄 2 밝은 선 사이의 간격이 몇 배가 되겠냐? 델타 Y. 이게 뭐요? 밝고 밝은 무늬 간격이죠. T분의 L람다인데 여기서 뭘 하자는 거예요? 슬릿 간격이 누구요? D죠. 맞나요? 슬릿 간격이 T니까 이게 2배가 되면 너는 2분의 1배. 그래서 0.5배가 답이 되네. 127번 해결됐습니다. 128번. 파장이 500나노미터. 자, 파장이 나왔어요. 파장. 문제에서. 너는 파장. 이게 파장 람다. 틈 사이 간격이 2mm. 너는 D죠? 이중 슬릿 통과한 후 2m 떨어져서 너는 뭐예요? 그러면 L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세 번째 밝은 무늬는 중앙 극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 생기겠냐? 아, 이거 느낌 안 좋아. 왜 또 세 번째야? 우리는 첫 번째 밝은 무늬는 금방 알고 있죠. 첫 번째 밝은 무늬. 자, 답은 3델타 Y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밝은 무늬 델타 Y는 D분의 L람다. 자, D가 얼마였어? 맞아요. L이 얼마였어? 람다가 얼마요? 5죠. 그러면 5로 시작하는 게 답이겠죠? 3배하면 1.5가 답이 되겠네. 됐습니까? 보기 중에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믿어. 보기 중에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단위 계산 안 하고 보기를 본 다음에 답을 찾은 거예요. 역시 보기가 뭐 1.5mm, 15mm, 0.15mm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근데 절대 보기를 그렇게 내지 않을 것이다. 믿어주셔야 돼. 그럴 경우는 이제 다 단위를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9번. 0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서 슬릿 사이의 간격이 0.03mm 슬릿 사이 간격이니까 너가 누구요? D요, D. 스크린까지 거리가 3m 너가 누구요? L이요. 아주 좋아. 중앙 가장 밝은 부분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거리가 4요. 맞죠? 가운데 중앙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 델타 Y가 4요. 비사 파장 구하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델타 Y는 이제 막 적을게요. D분의 0.3이라고 안 적고 3이라고 적었어요. L. 그 다음에 랍니다. 답은 누구 같아? 그래서 400나노미터가 답이 되겠네요. 해결되겠죠? 400나노미터. 하다 보면 요 하나의 패턴 가지고 계속 보시면 돼. 요 델타 Y는 D분의 L람다 가지고 봤죠? 129번 됐고 13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이중슬릿 간섭 실험에서 T,
L. 중앙에 가장 밝은 부분부터 첫 번째 밝은 부분까지 거리가 3. 이거 누구요? 델타 Y. 델타 Y는 D분의 L 람다. 됐죠? 그럼 넌 답이 얼마야? 300나노미터가 답이 되겠죠.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 131번. 자, 0의 이중슬립 간섭무늬 실험에서 중앙의 가장 밝은 부분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간격이 넓은 광선으로부터 좁은 광선 순서로 나열된 것을. 이제 문제를 정확히 한다면 파장만 바꿔본다는 거죠. 당연히 델타 Y는 D분의 L람다니까 요 델타 Y가 큰 거. 뭐가 큰 거? 파장이 긴 거. 그래서 넓은 광선이니까 파장 긴 거부터 R, 그 다음에 GB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이 되겠죠? 파란색이 나도 막아줘야죠. 아주 단순한 문제, 131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2번부터는요, 아주 귀찮은 얇은 막의 간섭이지. 계속 간섭은 간섭입니다. 얇은 막의 간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코팅의 원리를 설명한 문제 같죠? 보니까 굴절률이 유리의 굴절률보다 작습니다. 이런 굴절률이 N인 물질을 코팅한 안경 렌즈 반서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서광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보강이요 상쇄요?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코팅막의 최소 두께는 빛의 파장은 람다다. 자, 요 문제를 이쪽으로 가서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코팅막이 있고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1.5, 너가 1.3 굴절률이 N이라는 거죠. N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빛이 와.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빛이 와서 여기서 반사하는 놈,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하는 놈. 두 개가 만난다는 거죠. 만나는 거 이렇게. 자, 두 개가 만나. 여기 너의 두께를 D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뭘 봤냐면 항상 위상변화를 봤죠? 이렇게 빛이 가는데 투과는 그냥 가죠. 근데 여기가 공기막. 자, 공기에서 얇은 막으로 갑니다. 얇은 줄에서 굵은 줄로 가니까 뒤집어져. 또 1.3에서 1.5로 간다고 가정을 했죠? 유리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얇은 줄, 굵은 줄, 더 굵은 줄이니까 너도 뒤집어져. 즉 얘는 뭐요? 동일위상이죠. 동일위상. 그래서 동일위상의 빛입니다. 코팅 렌즈 이런 경우 동일위상 숫자를 잘 보셔야 돼. 귀찮아도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로 따지겠죠? 자, 거리 차이 한번 따져봅니다. 빛이 와서 여기서 그대로 가죠. 열심히 가. 그런데 너는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요? ED.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광학적 거리니까 이동한 거리가 END가 돼버렸다라고 그랬죠. END.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요 코팅막을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내려갔다 올라왔죠? 코팅막 왕복할 때
공기 여기 첫 번째 온도는 벌써 얼마를 갖다가 이만큼 END만큼 갔죠? 그래서 반파장의 몇 배일 때 짝수배면 보강, 홀수배면 상쇄. 근데 최소 두께니까 홀수배 1로 해주면 되겠죠. 또는 1, 4, 5, 7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D는 얼마가 나와요? D는 넘겨주면 4n분의 람다가 나오겠네. 4n분의 람다. 또는 4n분의 3람다 해도 되죠. 또는 1, 4, 5, 7 대입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해서 4n분의 람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갑니다.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봤죠?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4n분의 람다가 답이 되겠네요. 반서광을 최소화하기 위한 코팅막의 최소 두께 4n분의 람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132번이 굉장히 귀찮은 문제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33번 문제. 공기 중에 놓여있는 얇고 투명한 필름막의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단서광을 비췄습니다. 소멸간섭으로 인해서 반사광이 최소가 되기 위한 막의 최소 두께는 막의 굴절은 1.5예요. 자,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 그려볼게요. 옆으로 가서. 자, 얘는 뭔 소리냐면, 얘는 공기 중에 얇은 막이 놓여있죠. 그러니까, 이거요. 공기 1.5짜리 얇은 막이야. 됐나요? 막의 굴절률이 1.5요. 그냥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굴절률이 1.5죠. 1.5. 여기 최소 두께 일단 D라고 잡고 봅니다. 자, 빛이 갑니다. 가요. 첫 번째 면에서 반사, 두 번째 면에서 반사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릴게요. 유상변화 봅니다. 유상. 그냥 무조건 가죠. 자, 첫 번째 면에서 공기 1.5, 얇은 줄, 굵은 줄 뒤집어져라. 1.5 공기, 굵은 줄, 얇은 줄 안 뒤집어져라. 자, 너네들은 반대 유상이 만난 거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거리 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왕복할 때 너는 벌써 얼마큼 갔죠. 여기 왕복할 때 얼마를 가냐면 END 광학적 거리 반파장이에요. 자, 지금 반대 유상인데 뭘 물어봤냐면 소멸간섭이죠. 상쇄간섭. 그럼 동일유상일 때는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이었죠. 여기는 짝수배일 때 상쇄가 되죠. 가장 작은 건 2 또는 4, 6, 8 되겠죠. 최소 두께니까 그냥 2라고 잡은 거죠.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러면 D는 보시다시피 얼마요? 2n분의 람다가 되겠죠. 2n분의 람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2n이면 2 곱하기 1.5. 그 다음에 파장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600나노미터. 600나노미터. 그럼 답이 얼마요? 3분의 600. 200이 되겠죠. 200. 됐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200이 있나요? 200나노미터가 답이 되겠네. 뭐 식을 외워서 한 번 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설명 과정을 이해하면 또 요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상 문제도 가능하고요. 네, 결론을 계산으로 했지만 그 전에 과정들을 좀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 자, 133번 문제 좀 복잡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134번 문제. 자, 이것도 문제를 좀 볼게요. 예사롭지 않아. 굴절률 이거. 안경 렌즈 위에 굴절률 1.38. 브라마그네슘을 단층 코팅하고 잡니다. 자, 552나노미터의 빛이
빛의 반사광선을 최소화합니다. 반사광선을 최소 뭐요? 상수의 간섭이죠. 마개토크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거 문제네. 1357 찍어봤어 한번. 왜 그럴까요? 1357 들었는데 2가 왜 끼죠? 이거 순전히 찍은 거야. 별 생각 없이. 지금 바로 풀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거리체가 반파장에 짝수배냐 홀수배냐죠. 이걸로 많이 했죠 우리가. 짝수배 홀수배. 됐어요? 그러면 D도 두께도 결국에 짝수배냐 홀수배. 몇 배냐? 1357배냐 2468배냐? 뭐 이런 패턴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보기 중에서는 1357이 있으니까 뭐 2점 아니겠냐? 뭐 찍는 거야 뭐.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적어서 그래도 우리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풀어봅니다. 지금 안경 렌즈 위에 이게 안경 렌즈가 있어요. 너는 굴절률이 1.498. 딱 복잡해. 브라마그네슘 1.38. 너는 1.38.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1. 가겠죠? 여기서 반사, 여기서 반사. 그럼 빨리빨리 볼 수 있어. 첫 번째 1.38 뒤집어져. 1.38, 1.49 뒤집어져. 통일 이상이죠? 그럼 거리 차이가 여기를 D라고 잡았으면 왕복이니까 END. 반파장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세 간섭이죠. 그러니까 1, 3, 5, 7 다 가능하죠. 1, 3, 5, 7.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3, 5, 7 3배, 5배, 7배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걸로 한번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 그러면 D를 구하니까 아까 했던 대로 D는 4n분의 람다. 그 다음에 이제 3배, 5배, 7배 해주면 되겠죠? 4n분의 람다가 얼마냐 이거요. 4n분의 람다.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믿으셔도 됩니다. 항상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4n분의 람다. 첫 번째 가장 얇은 D부터 해보는 거죠. 4 곱하기 n 1.38. 그 다음에 람다가 552. 이게 얼마냐? 믿어주셔야죠. 4, 8에 32 남았죠? 4, 3, 12. 3 더하면 5 맞죠? 4, 1은 4, 5 맞죠?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자, 계산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얇은 건 100. 그 다음에 3배, 5배, 7배. 너가 안 되죠. 자, 134번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다음에 135번. 자, 굴절률이 1.5인 안경렌즈 위에 굴절률이 1.6인 플루오로와 세륨을 단층 코팅하고자 합니다. 640나노미터의 빛으로 반사광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의 최소 두께. 뭐 이거? 상세 간섭 조건이죠. 상황이 좀 안 좋아. 왜냐면 1.5인 안경 렌즈 위에 1.6짜리를 코팅을 한다는 거죠. 한번 해봅니다. 얘도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문제예요.
그래도 하나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가 안경 렌즈인데 1.5야 여기는. 그 다음 게 여기 1.6짜리 막이 있고 이게 두께죠. 두께 1 공기 옵니다. 첫 번째면 두 번째면 요거는 조금 우리를 귀찮게 하네. 자, 투과하는 거 상관없어. 첫 번째면 이 1.6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너는 좀 뒤집어져라. 1.6 1.5로 갑니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당연히 안 뒤집어지죠. 결국에 너는 반대 이상이에요. 그럼 경로 차이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ENT가 반파장애. 자, 최소 두께를 구합니다. 최소 두께.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세 간섭이죠. 상세.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이었죠. 반대 이상이면 짝수배가 상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배가 상세. 2468인데 D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D는 2n분의 얼마가 돼? 2n분의 람다가 되겠죠? 자, D를 계산해 봅니다. 2n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파장이 640 나노미터. 얼마냐? 3.2 6.4 3.6.4면 2죠. 2 됐어요? 640이니까 200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으로 외웠다가는 큰일 날 문제죠. 일반적으로는 유리보다 이게 1.6 이게 굴절일이 보통 1.3 얼마로 작아야 되는데 이런 큰 문제를 내서 틀리라고 문제를 내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200나노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136번 136번을 봅니다. 안경렌즈 표면에 얇은 박을 금박지, 은박지. 자, 입혀서 렌즈 표면에 반사를 막습니다. 얇은 막에 간섭 현상이 되겠죠. 얇은 막에 간섭 현상 됐습니다. 그다음 137번 문제를 보니까 호이겐스 원리와 관계 있는 것은 호이겐스 참 애매하죠. 호이겐스 우리 앞에서 호이겐스의 얘기를 했어요. 파동을 보는 방법이었죠. 우리 앞에 세 번째 문제 117번 문제에서 뭐 임의의 파면상이 무수히 많은 모든 점들은 다음에 일어날 2차적인 점광원이 되고 이 점광원에서 나온 구면파가 공통으로 접하는 공면이 다음 순간에 파면이 된다.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호이겐스 원리인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런 얘기였어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틈이 두 개가 있다. 잘못 눌렀네. 틈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가 있다. 이렇게 틈 하나. 다시 틈 하나만 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다시 틈 하나가 있다. 여기에 틈이 하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파동이 가는 거요. 이렇게 파동이 가요. 이렇게 파동이 가.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파장난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그러면 요런 점에서 전파원이 돼서 다음에 구면파를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쭉 이어져. 쭉 이어져. 쭉 이어져. 그래서 파동이 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회절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회절 현상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두 가지 요인. 여기 틈의 간격, 그다음에 파장. 그래서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잘 된다라고 그랬죠. 회절이 잘 되면 잘 퍼지는 거예요. 수면파가 잘 퍼져. 요 퍼지는 각도가 크다는 거죠. 회절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안 퍼지는 거야. 그래서 뭐 회절이 잘 돼 좋다 안 돼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회절은 장애물 뒤편까지 파동이 가는 거야. 그 원리는 전부 다 뭐요?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이 됐어요. 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회절에 관한 내용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회절이 가장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자, 회절되는 정도는 파장이 길수록 잘 돼. 틈 간격이 좁을수록 잘 돼. 근데 회절이 적게 일어났으면 쓰겠다. 회절이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파장이 짧았으면 좋겠다. 또는 틈 간격이 컸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누굴까요? 회절이 적게 일어난다. 파장이 짧아라. 적외선, 자외선, 적색광, 자색광, 녹색광, 파장 짧은 거 여기서는 이 중에서는 자외선이 되겠죠. 됐죠? 이 중에서는 자외선. 회전이 적게 일어날라. 회전이 이 중에서 제일 잘 일어난다 그러면 파장이 가장 긴 거. 이 중에서는 적외선 되겠죠? 적외선. 자, 139번. 장애물 뒤편에 파동이 도달하는 거 회전이죠. 회절과 관계 있는 거. 틈을 통과해야 되겠네. 5번이 되겠네. 5번. 1번은 뭔가요? 굴절 분산. 2번은 비눗방울 색깔. 얇은 막의 간섭. 3번은 프리즘 통과한 무지개. 분산. 굴절 분산. 그 다음에 4번 기름막이 무지개. 얇은 막의 간섭이 되겠죠. 140번. 단일 슬릿의 폭과 슬릿에서 스크린 사이 거리 일정해야 하고 파장만 긴 걸로 바꿔 회절문이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좁아진다. 됐습니까? 아, 잘못했어.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되니까 넓어진다죠. 좁아진다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다시. 회절되는 정도는 이렇게 했죠? 근데 파장만 긴 걸로 바꾼 거야. 파장만 긴 거 회전이 잘 돼. 잘 퍼져. 잘 퍼지면 무늬 간격은 넓어진다가 되겠죠. 잘 퍼지면 무늬 간격은 넓어지죠? 내가 말을 잘못한 거요. 140번은 넓어진다가 답이 됩니다. 됐죠? 파장 길면 회전이 잘 된다는 건 더 잘 퍼져. 그럼 무늬 간격이 더 넓어져. 사실은 회전은 가운데 무늬 폭이 커지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서는 정확한 표시는 가운데 폭. 이걸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1번. 회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 되게 복잡하네. 말루스의 법칙, 간섭, 아니, 말루스는 뭐였어요? 평광이죠, 평광. 말루스의 법칙, 평광. 파장이 짧은 파동에서 잘 일어나? 파장 긴 게 회전이 잘 일어나? 세 번째, 장애물의 가장자리가, 아유, 틀렸어. 가장자리가
무딘 게 아니라 예리할수록 회절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무디면 잘 안 일어나. 가장자리가 예리할수록 틀렸어. 4번 틈의 폭이 파장에 비하여 넓을수록 회절 정도가 커지게 된다. 파장이 넓을수록 파장에 비해서 틈의 폭이 넓으면 안 되지. 회절 잘 안 일어나죠. 안 돼. 5번 이거 잘 안 보던 용어가 나왔어요. 광원과 무한한 거리로 떨어진 슬릿에서 프라운호퍼 회절이 일어난다. 회절의 두 가지 종류인데 프라운호퍼 회절하고 프레넬 회절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프라운호퍼 회절은 뭐냐면 자극적인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틈이 하나 이렇게 있죠? 틈이 있는데 이렇게 거의 평면파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프라운호퍼 회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틈이 있는데 구면파가 오죠. 구면파. 그럴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구면파가 가는 거. 이런 것은 프레넬 회절이라고 그래요. 프레넬. 그래서 요 출발점이 평면파에서 출발했냐 구면파에서 갔냐에 따라 가지고 프라운호퍼 회절은 평면파. 왜냐면 무한한 거리면 뭐예요? 무한한 거리에서 오면 평행광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빛도 평행광선처럼 얘도 이렇게 평면파가 와주는 거예요. 평면파 이런 것을 우리는 프라운호퍼 회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여지까지 했던 건 전부 다 사실은 프라운호퍼 회절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 것들은 구면파가 가서 회절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프레넬 회절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름점도. 그 다음에 142번 현미경. 광학 현미경은요 가시광선을 사용한 현미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시광선이니까 계속 확대, 또 확대, 또 확대, 또 확대하면 무한히 확대할 수 있겠죠. 왜? 볼록렌즈를 확대 가능하죠? 또 오목거울 확대 가능하죠? 광학기계 가지고 막 확대를 하면 싹 확대가 될 것 같아. 그런데 확대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현미경이라는 것은요 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 여기에 시료가 이렇게 있어. 시료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료가 있는데 확대하고자 하는 물체죠. 확대하고자 하는 물체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게 있고 틈이 이만한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럼 빛이 여기를 여기 이 부분이 여기를 통과해서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렇게 또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칠까요? 이쪽도 하나 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스크린 이게 스크린이에요. 우리 눈이 있는 거요. 뭐 저반렌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이 돼버리면 다 겹쳐버리죠. 겹쳐버리면 선명한 상을 만들 수가 없죠. 통상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분해능이 있잖아. 분해능에 식도막이 있고 했죠. 근데 어떻게 많이 설명을 해주냐면 요 빛의 파장과 요 틈 사이 간격, 물체의 크기가 거의 똑같으면 회절 현상을 무시해도 괜찮고 요 파장보다 틈이 작아버리면 회절 때문에 관측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거, 더 작은 거. 그래봐야 가시광선에서는 보라색 계통밖에 없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제에서는 회절이 답이 됩니다. 광학 현미경에 최대 배율의 한계가 있다. 이유는 회절 때문이다. 많이 왔어 이제. 많이 왔어. 고생들 하고 있어요. 쭉쭉 나가니까 몇 문제 안 남았어. 150번까지만 하시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자, 평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광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보입니다. 옳은 것은
평광한 빛의 입자성, 평광한 빛이 종파, 어떤 거? 빛이 횡파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죠. 평광한 빛의 성질 중에서 빛이 횡파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입자설을 설명할 수 없다. 맞죠? 이 1번 맞아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평광은 빛의 입자설을 설명할 수 없다? 맞아. 평광은 뭐다? 빛이 파동이다. 그런데 어떤 파다? 횡파다. 그래서 1번이 답이네. 평광은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없어요. 뭐라고? 파동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충 있다가 대충 틀릴 뻔했어.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너 감이 안 좋아서 다시 봤더니 내가 잘못 읽어서. 자, 평광은 빛의 입자설을 설명할 수 없다요. 맞는 얘기예요. 3번 말루스는 뭐죠? 프루스터 각은 반사된 빛의 평광 조건이죠. 말루스는 두 개의 평광축 이루는 각도를 사용해서 최종 통과한 빛의 양을 찾아주는 게 말루스죠. 3, 4번은 바뀌어서 모든 빛은 평광되어 있다. 평광된 빛도 있고 평광 안 된 빛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평광이 된 빛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안 좋아.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평광에 관한 얘기 해봤습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루스의 법칙이죠. 이름도 기억을 하셔야 돼. 말루스의 법칙. 우리가 이것은 많이 해봤으니까 금방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요. 첫 번째 평광판, 두 번째 평광판. 평광축, 평광축.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평광축 이루는 각을 세타. 자, 빛이 갑니다. 숫자로. 빛의 세기가 100이요. 첫 번째 통과해서 그럼 일단 얼마로 줄어? 50으로 줄죠. 꼭 하나 통과하면 꼭 반으로 줄어들어. 그 다음에 얼마 이제? 50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그랬죠. 최종 통과한 빛의 세기. 이게 첫 번째 평광판 들어와 I0 빛이 들어와 첫 번째 통과하면 2분의 1 I0가 돼. 그 다음에 최종 통과한 빛의 세기는 2분의 1 I0의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그랬죠. 두 평광판 축이 이루는 각. 첫 번째 것이 평광판, 두 번째 검광판 또는 제1평광판, 제2평광판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가 I0라면 두 번째 평광판 통과한 빛의 세기는 I0 코사인 제곱 세타. 됐죠? 그래서 조건을 주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림을 꼭 기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 평광판과 두 번째 평광판의 평광축이 0도의 각을 이뤄서 0도입니다. 0도. 0도. 그러면 너 이렇게 생겼고 너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 평광판을 향해서 I0가 왔어.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 첫 번째 평광판을 향해서 I0가 왔어. 그럼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했죠? 얼마로 줄어? 2분의 1 I0로 줄었죠. 두 번째 통과하면 그대로 가죠. 왜? 각이 0도니까 의미가 없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평광판 통과해서 그러면 두 번째 평광판 0도면 그대로 다 두 번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 그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 대충 하시면 위험해. 145번. 두 장의 평광판, 두 개의 평광판과 평광축이 서로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너가 있고 하나 더 있는데 너가 60도라는 거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이제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가 I0예요. 첫 번째 평광판 통과한 게 I0가 통과된 거예요. I0. 두 번째 평광판 통과하면 I0 코사인 제곱 60도. 이게 답이죠? 자, 코사인 60이 얼마야? 코사인 60은 코사인 60 나와요. 코사인 60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 I0가 답이 되겠죠. 코사인 60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코사인 60은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I0 공식으로 외웠다가 나중에 틀립니다. 여기를 I0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첫 번째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I0라고 문제에서 특별하게 조건을 줬습니다. 됐죠? 145번 됐어. 146번 첫 번째 평광판과 두 번째 평광판의 축이 30도에 30도. 첫 번째 평광판을 지난 광선의 세기가 4I0입니다. 두 번째 평광판을 지난 최종적으로 통과된 빛의 세기는 자, 첫 번째 평광판이 있고 두 번째 평광판이 있어. 30도. 너하고 너가 30도. 자, 그런데 문제가 아주 얄궂죠. 첫 번째 평광판을 지난 광선의 세기가 4I0. 여기가 4I0. 그럼 여기는 얼마야? 4I0의 코사인 제곱 30도. 자, 코사인 30 얼마야?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3 돼요? 4분의 3 됐나요? 요게 얼마라고요? 4분의 3 2분의 루트 3이니까 4i 곱하면 3i0가 답이 되겠네. 4i0 곱했죠? 이렇게 조건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꼰다고 꼰 거요. 자, 해결됐죠? 146번 됐어요. 147번 두 개의 평광판과 평광축이 45도 각을 이루고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I0요. 자, 45도.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이 이렇게 각이 45도예요. 45도. 자, 문제 또 사람을 헷갈리게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가 여기가 I0야. 그러면 I0 코사인 제곱 45도 이렇게 됐죠? 코사인 45도가 얼만데? 얼마?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왔죠? 제곱하면 2분의 1 제곱했으니까 답은 2분의 1 I0가 답이 되겠네요. 자, 147번 문제 별 문제가 없죠? 다음 갑니다. 148번 문제. 평면에 삐딱하게 입사한 광선에 반사 광선이 완전 평광될 수 있는 경우는 자, 우리가 뭘 했냐면 평광된 빛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평광된 빛 어떻게 하면 빛이 평광되겠냐? 평광된 빛 만들기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면 평광된 빛이 나오죠. 두 번째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해라. 두 번째 일부 반사죠. 반사 평광이 나오죠. 지금 반사 평광 얘기를 할 것이고 세 번째 방해석의 복굴절 누구? 비싼 방해석. 네 번째 산란. 하늘에서 빛이 산란되죠? 산란. 요 네 가지인데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
자, 문제도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 문제에서 지금 빠졌는데 이것도 가끔 문제를 많이 내죠. 평광리밋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광판을 통과한 밑은 당연히 평광dim빗이에요. 그 다음에 반사는 특별한 조건이 있죠. 이거 브루스터 앵글, 브루스터 각, 브루스터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복굴절 방해석. 정상광선, 이상광선이 평광으로 두 개의 빛으로 갈라져 버리죠. 이것들이 다 평광dim빗이 되어 있고, 하늘에서 태양빛이 내려오면서 산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일부의 빛이 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평광dim빗이 나올 수가 있어요. 됐죠? 이제 반사 평광 그림을 그려볼게요. 반사 평광 그림. 자, 1 루트 3 이렇게 해볼까요? 루트 3 1 루트 3 됐죠? 1 루트 3 다음에 빛이 옵니다. 이렇게 와. 여기가 60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반사, 너는 굴절. 2가 된 빛이죠. 이 각이 몇 도일까? 1 루트 3 60도 몇 도? 스넬의 굴절 법칙 적으면 되죠. 적어봐. 스넬의 굴절 법칙 1 사인 60 얼마야? 사인 60 1 사인 60은 루트 3 사인 세타. 이게 세타라고 잡으면, 그러면 얼마인가? 사인 세타는 루트 3. 루트 3 없어지니까 2분의 1. 2분의 1. 사인 세타가 2분의 1. 그럼 몇 도에게? 30도가 되겠죠. 꼭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요거밖에 문제를 못 내. 왜? 다른 거는 계산이 안 돼.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1 루트 3이면 60도, 30도가 되겠죠? 자, 각을 한번 따져봅니다. 이제 각 따집니다. 이 색깔로 해서 여기 몇 도예요? 60도. 여기는 30도. 요 각은 60도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너하고 너는 몇 도요? 60, 30이니까 90도가 되겠죠. 90도.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는 요 샘플 하나만 보시면 돼. 반사된 빛과 굴절된 빛이 직각을 이뤘어. 그럼 너는 완전히 평광이 된 거예요. 너는 평광된 빛. 이렇게. 그래서 60도 요 값을 이제 브루스터 앵글, 브루스터 각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요 각이 브루스터 각이 되는 거야. 자, 정리가 됐죠? 요 말입니다. 요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평광 반사에 의해서 평광될 조건은 요 패턴 하나만 잡으시면 돼. 60도, 30도, 1 루트 3. 공기에서 굴절 1 루트 3인 매질로 들어갑니다. 그때 입사각 60도, 굴절각 30도. 그럼 반사각 60도, 그럼 반사와 굴절된 빛이 90도. 그래서 반사 평광. 요 빛은 완전 평광됐다. 요 생각만 잡으시면 돼. 오로지 요 그림 하나입니다, 이제. 처음 보는 거야. 자주 내가 계속 여러 번 강조했죠?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문제를 싹 풀 거예요. 자, 문제를 갑니다. 148번 문제. 평면에 삐딱하게 입사된 광선에 반사 광선이 완전 평광될 수 있는 경우는 반사 굴절. 반사 굴절. 5번이네. 맞죠? 반사 광선과, 물론 이 반사는 일부 반사 빛이 되겠죠? 반사 광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완전 평광된다. 아름답죠? 148번. 149번.
했으니까 또 금방 봐야지. 공기에서 루트 3, 1에서 루트 3, 60도의 각으로 입사할 때 굴절각은 30도. 됐죠? 1 루트 3. 왜냐면 완전 평강이 됐다는 거죠. 뭐 60도 각으로 입사할 때 굴절각 30도. 뭐 루트 3 사인 60은 뭐 아니지. 1 사인 60은 루트 3 사인 세타 해봤죠? 그래서 이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150번 마지막 문제 나왔어 이제. 아주 좋아. 반사광선이 완전 직선평광 되었을 때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이루는 각이 110도요. 그래야 110도라 110도. 그러면 입사광선, 반사광선 이루는 각이 110도면 110도니까 각각 얼마씩이야 이게? 이쪽 55, 55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굴절된 빛이 하나 나와야겠네. 굴절. 이렇게. 굴절이죠? 이 각이 몇 도요? 90도가 돼야지. 이 각이 몇 도냐고. 얼마입니까? 자, 각을 한번 볼까요? 각을. 이게 90도. 55도. 요가 얼마가 없네? 35도. 전체가 180도가 되면 되니까 55, 90, 35 하니까 180도 나오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150번까지 연습을 했어요. 할만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같이 150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우리는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기말고사. 그리고 이번 주 과제도 역시 복습이에요. 과제 없어. 그 대신에 꼭 댓글 달아주셔야 돼. 카페에 과제 제출했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야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거 꼭 달으시고, 그거 자꾸 안 하신 분들이 있어. 별거 아닌데. 자,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본다고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 중인데, 우리가 원래 시간표가 월요일 날 5교시부터 5, 6, 7교시까지 이렇게가 원래 5교시부터 7교시까지예요. 그럼 이게 1시 반인가? 1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 4시 20분까지. 이게 우리 원래 시간표죠. 그래서 아마 요 시간대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야지 다른 시간하고 안 겹치니까, 원래 수업 시간하고. 자, 근데 문제는 부정행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물론 부정행위 한 사람은 0점짜리 되겠지만 나머지도 피해가 가요. 왜냐면 재시험 봐야 돼. 쉽지 않죠. 상황이 많이 복잡해. 이제 언론 보도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또 굳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발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원래는 성적이 이렇게 매기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우리 규칙이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출석 이렇게 갔는데, 출석 20, 너 40, 너 40. 뭐 이렇게 이렇게 점수가 매겨졌어요. 그리고 상대평가가 A까지가 30, B까지가 40 합쳐서 70,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0%가 C 이하 이렇게 매겨졌는데, 아마 상대평가 기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기준에 맞춰서 내가 점수를 줄 건데, 이걸 안 봐버렸으니까 상당히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서로 복잡해진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시험 다시 본다든지 또 그게 문제가 크게 되면
또 학교 나와서 시험 볼 가능성도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문제가 제기가 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부정이 발생하면 꼭 어디선가 또 배신자가 생기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냥 문제 없이 기말고사를 제 실력껏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우리 기말고사 문제는요. 지금 150문제가 주어졌죠? 150문제. 요 문제 중에서 똑같은 것도 있고 숫자만 바꾸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문제를 제출할 거예요. 출제할 거예요. 이렇게. 요 150문제 중에서 출제를 합니다. 지금 기하과학, 물리과학, 특강을 지금 150문제를 했죠? 이 중에서 숫자 바꾸는 정도 됐나요? 물론 숫자가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고 그 정도. 근데 문제가 완전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 중에서 내가 출제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풀었던 문제 온라인 강의 했죠? 왜 과제를 안 내줬을까? 왜 과제를 안 내줬을까? 어쨌든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150문제는. 그래서 과제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잘 복습을 해서 이걸로 기말고사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예상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들어있는 월요일 1시 반부터 또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고심 중에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하면 공정한 시험이 될까 이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때 기말고사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잘 정리가 되시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물리과학 문제 쭉 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